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인디고입니다. 오늘은 빙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은 보통 빙의라고 하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전에 저는 빙의 그러면 그냥 무서운 귀신, 죽은 사람, 그 귀신이 어떤 사람한테 씌인 것. 그래서 정신줄을 놓고 사람이 미치고 뭐 그런 이미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도 빙의가 있었고 어, 보통 사람들한테도 다 빙의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본인이 인지를 못할 뿐이거든요. 어, 이 빙의에 대한 선입견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어요. 제가 빙의 치료를 받고 나서.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블로그에 그 최면의 순서대로 자세한 내용을 적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로 풀자니 굉장히 스토리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제 증상과 제가 느꼈던 그런 거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했어요. 저의 가장 강력한 첫 공황장애의 기억은 9살 때였어요. 제가 그때 입원을 했는데요. CT 촬영할 일이 있었어요. CT 촬영할 때 조영제를 투여를 시키고 몸 움직이지 마세요. 숨 잠깐 참으세요. 라고 주의를 주시잖아요. 그때 공황장애가 엄청나게 세게 가슴을 쥐어짜는 느낌을 받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거를 계속 30년간 알아왔고 또 하나의 증상은 사지떨림이에요. 근데 규칙적이지 않고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을 뜨기도 힘들고 글씨 쓰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길을 걷다가도 공황장애가 오면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야 되는 그런 사지떨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증조할아버지가 빙의가 돼 있었는데 아빠도 모르던 사실인데요. 증조할아버지가 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풍이 사지떨림으로 왔고 풍 때문에 아마 한 10년 넘게 아프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본인 몸에 갇히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몸을 못 움직이시니까. 목소리도 못 내셨대요. 그게 저의 공황장애의 엄청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셨고, 친할아버지는 전번에 제가 제 전생을 말씀드렸을 때처럼 그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저의 외계에서의 그 전쟁의 주파수와 맞아서 들어온 것도 있었고, 박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다른 가족이 아니라 저한테 들어왔는지. 그때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거는 첫째, 하나, 일, 처음. 이게 머릿속을 꽉 채우더라고요. 제가 친가 쪽에서 50년 만에 태어난 여자아이였고 첫 손주였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친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한테는 외동아들이었어요. 근데 일제 시대에도 견뎌냈어야 했고 6.25 시대도 견뎌내셨어야 되는 시대잖아요. 강제징용이 되셨던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외동아들 살아 돌아오라고 그렇게 비셨대요. 작은 신당을 만들어서. 그 사연을 박사님이 아시고
증조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이 증손녀가 신을 받기를 원하는 거냐? 어, 이 풍 때문에 말로 표현이 안 되시던 분이셨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굉장히 강하게 힘들게 말로 표현을 하셨어요. 고개를 막 흔드시면서 그런 쪽 아니야 라고 막 고개를 흔드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해서 첫날은 보내지 못했지만 음, 여러 번의 최면 끝에 이분들을 빙의를 내보냈어요. 보내고 집에 왔는데 빛으로 보낸 줄 알았는데 빛으로 가기 전에 어느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두 분이 보이는 거예요. 어, 그걸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며느리가 되는 거죠. 저한테 친할머니니까 그 며느리를 혼내줘야 된다는 그 화가 굉장히 크셨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살아계신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 다시 내려가야 돼. 라고 막 그 내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뒤에서 친할아버지가 소심하게 이렇게 옷자락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그러지 마세요라고 소심하게 이렇게 말리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차크라, 제3의 눈, 무슨 송가체 뭐 이거 단어 자체를 모를 때예요.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표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그 외에 인도에 이마에 눈 달린 그림 있잖아. 나 꼭 이마에 눈이 달린 것 같아. 이마로 뭐가 보여. 할아버지가 흥분한 게 보여.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3의 눈이더라고요. 너무 강력하게 보였던 기억이에요. 이때 굉장히 강한 에너지로 단단한 에너지로 뭉쳐있던 그 증조할아버지의 에너지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자 점점 흩어지고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저기까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게 점점 이렇게 포기 상태로 오면서 에너지가 흩어지고 뭔가 모래처럼 흩어진다고 해야 되나? 연기체처럼 흩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이 분들 뒤에 없던 빛이 생기면서 이 흩어진 그 증조할아버지의 에너지가 빛에 빨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빛으로 가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이 친할아버지는 안 가시고 점점 또렷한 형태가 되시면서 이 보이는 곳의 위치도 점점 아래로 내려오시더라고요. 뭔가 본인의 뜻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다. 라는 그런 기분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안 보이셨어요. 그 이후의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빙의는 저와 지금의 제 남동생 사이에 자연유산된 저희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여동생의 메시지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생명을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여자가 힘들어져서 유산이 되어지는 자기 같은 희생양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본인이 태어나지 못한 거에 대한 원망은 전혀 없었어요. 이때 엄마 아빠가 이 최면에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박사님이 엄마한테 이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셨고 엄마가 울컥해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화가 났어요. 박사님한테 화가 났어요. 왜 그런 걸 시켜서 엄마를 울리냐고. 아, 엄마 울잖아.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아빠가 미안하다고 할 때는 아이가 굉장히 차가워지더라고요. 어, 그땐 알지도 못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제가 블로그에 적기도 했는데요. 음,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아주 큰 공포에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자에 대한 그 거부감, 두려움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생겼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음, 그때 그 사건은 자기가 만들었다고. 어, 제가 남자를 아예 거부하게끔 그런 사건을 만들었다고. 어, 그러면서 그때 그 사건은 내가 만든 사건인데 좀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네 라는 말을 했어요. 어, 그리고 저한테 큰 영향력을 미쳤던 또 하나의 빙의 중에 하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제 같은 반 친구였어요. 어, 언제부턴가 저한테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음, 뭐,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감거나 좀 안 좋은 자세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었거나 그러면 꼬리뼈하고 가까운 어느 척추의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동그란 뼈가 톡 튀어나와요. 그래서 왼쪽의 어느 부분에 머물면서 신경을 눌러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뼈가 한번 튀어나오게 되면, 어, 며칠을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많이 해봤는데, 나는 지금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엑스레이조차 찍기가 어려워서 주변에 부축을 받아야 될 만큼 힘든 상황인데, 사진을 찍으면 정상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상은 여러분 왜 은박지를 이빨로 씹어본 적 있으세요? 그 찌릿하는 느낌, 그거를 여기, 여기로 느끼는 거예요. 뇌라고 해야 되는지, 이 두피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여기가 너무 그렇게 아파요. 항상 그 두통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 거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거든요. 그 고통을 그대로 안고 저한테 들어왔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이 아이를 보내고 나서요. 그 두통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요. 뼈도 그 이후로 한 번도 튀어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두통 때문에 뇌사진도 여러 번 찍어봤어요. 너무 아파서. 당연히 정상으로 나왔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느꼈는데요. 저의 역할 중에 이런 빙의들을 빛으로 정화시켜주는, 어,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은 이렇게 저한테 있었던 빙의 중에 몇 부분을 조금 다뤄봤는데요. 사실 조금 의아했던 건 그렇게 빙의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보내기 전부터요. 그들이 원망스럽지가 않았어요. 어,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음, 그런 기분이 들었던 이유를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몇 번이고 환생을 해가면서 겪었어야 될 그 인간사, 경험들을 그들로 인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었나. 그리고 이런 에너지, 영,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한테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해서 들어온 빙의는 없었어요. 그들도 고통스러웠고, 빛으로 갈 줄 모르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내 몸을 빌었을 뿐이지, 되게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정화시킬 수 있었던 나는 행운이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니까. 저한테 본래 있었던, 최면 치료할 때 본래 있었던 그 11명의 빙의를 다 내보내고요. 사실 그 이후에 저하고 관계없는 빙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다른 그 빙의들이 들어올 때는 제가 다른 에너지와 내 에너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고요. 그리고 그들을 리딩을 하고 빛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이 터득이 된 상태였어요. 그게 저는 그동안의 제 빙의가, 제가 고통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그 빙의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경험치를 그만큼 쌓아줬으니까. 빙의가 되면 일단 몸이 괴롭긴 해요. 감정도 괴롭고요. 그들의 것들을 다 느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인데, 보내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요. 그리고 내가 보낼 수 있음에 되게 감사하는 마음도 생겨요. 제 사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명이 아니더라도 그 빙의 자체에 대한 그런 인식은 좀 많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죽어서 에너지가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뭔가를 알아서, 내가 갈 길을 알아서 빛으로 갔으면 다행인데, 갈 줄을 몰라서 누군가한테 빙의가 돼버린, 그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그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 무섭게만 보지 말고 정화시켜서 보내줄 수 있는, 그게 서로 간의 윈윈이라는 그런 인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에너지에게도, 쟤를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주제잖아요, 빙의. 그리고 선입견이 심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주제로 처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더 가리지 않고 표현하고 싶어요. 점점 저도 경험치가 늘어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면 그럴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빙의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느낌 공유로 찾아뵐게요. 안녕.